오늘은 에밀리 브론테의 작품 폭풍의 언덕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은 고독하고 거친 영국 요크셔식을 배경으로 헤스클리프와 캐서린 두 인물 사이에 격정적이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복수, 인간 내면의 욕망과 증오가 교차하며 인간 관계의 복잡함과 파괴력을 깊이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에밀리 브론테는 1818년 영국 요크셔주의 손턴에서 성공의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시인으로서도 활동했으며 1846년 언니 살롯 앤과 함께 시집을 출간했지만 큰 반응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1847년 단 한 편의 소설 폭풍의 언덕을 필명 앨리스 벨로로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그 음산한 분위기와 등장인물들의 야만성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오랜 세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로 각색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나는 방금 내 집주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앞으로 내가 상대하게 될 유일한 이웃이기도 하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시골이다. 영국 전체를 다 돌아다녀도 이토록 사회와 동떨어진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천국 같은 장소.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그 고독을 나눠 갖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짝이다. 대단한 친구다. 내가 말을 걸 때 그의 짙은 눈동자가 의심스럽게 눈썹 아래로 움츠러드는 것을 보고 그의 손가락이 질투라도 하듯 조끼 안으로 더 깊숙이 숨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왠지 따뜻해졌다. 헤스클리프 씨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 록 우드라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불편을 끼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이곳은 제 소유입니다.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끈뜻 말했다. 자, 들어오시죠. 그의 들어오시죠는 이가 꽉 다물린 채 나왔고 꺼져버려요 라고 말한 듯 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내 흥미를 자극해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나보다 더 과장되게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이라니 흥미로웠다. 내 말이 문을 밀고 들어오자 마지못해 손을 뻗어 쇠사슬을 풀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앞장서 길을 따라 앞마당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이렇게 외쳤다. 조지프, 로그드 씨, 말 좀 받아라. 와인도 좀 가져오고. 이 집 전체의 하인이 저 사람 하나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니 잔디는 돌틈을 비집고 자라나고 울타리 손질은 소가 대신하는 거겠지. 조지프는 늙었다기보다 정말 오래 산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있어 보였다. 그는 짜증 섞인 낮은 목소리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혼잣말을 하며 말의 고삐를 받았고 나를 노려보는 표정은 그가 정말로 신의 도움이 필요한 뜻이 아니라 그냥 체한 듯 불쾌한 듯 보였다. 나는 그가 내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건한 말을 뱉었다기보단 저녁을 소화하기 힘들어서 한 말일 거라 짐작했다. 헤스클리프 씨의 저택은 우더링 하이츠이다. 우더링이란 말은 거친 지방 사투리로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지역 특유의 대기 소란을 묘사하는 형용사다. 이곳에선 항상 바람이 세게 불어 맑은 공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집 모퉁이에 난쟁이 잣나무들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북풍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울퉁불퉁한 가시나무들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있는데 마치 태양에게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다행히 건축가가 튼튼하게 지어두었는지 창문은 두꺼운 벽 안에 깊게 박혀 있었고 건물의 모서리는 돌출된 커다란 돌로 보호되어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대문 위에 있는 기괴한 조각들을 잠시 감상했다. 대문 주변에 낡아빠진 그리핀과 뻔뻔스러운 꼬마 소년들의 조각이 잔뜩 있었고 그 위에 1500이라는 연도와 헤어튼 언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장대한 저택의 역사에 대해 몇 마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집주인의 탁 차가운 태도는 내가 얼른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나가든지 하라는 뜻 같아서 더 이상 참견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로 곧장 들어섰다. 복도나 전실 같은 건 없었다. 이곳에선 그 방을 그 집이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부엌과 거실을 겸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우더링 하이츠에서 부엌이 아예 다른 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안쪽에서 부엌에서 나는 소리와 조리도구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벽난로 주위에서는 조리기구도 냄비도 없었고 오히려 반짝이는 커다란 주석 접시와 은주전자, 맥주잔들이
층층이 늘어선 거대한 떡갈나무 장식이 방의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천장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목재 구조가 훤히 드러나 있었고 들깨빵과 쇠고기, 양고기, 햄 다리울, 덩어리들이 매달려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낡은 총 몇 자루와 권총 2자루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하게 칠해진 양철통 3개가 장식처럼 줄지어 있었다. 바닥은 반질반질한 흰 돌이었고 의자들은 등이 높은 고풍스러운 초록색 나무 의자들이었다. 그늘 속에 무거운 검은색 의자도 몇 개 보였다. 장식장 아래 아치형 공간에는 간장색 암컷 포인터가 새끼들을 품고 있었고 다른 강아지들도 방 이곳저곳에 숨어 있었다. 이 방과 가구는 전형적인 북부 농부의 집 같았다. 무뚝뚝한 얼굴에 무릎까지 오는 바지와 게이터를 신은 튼튼한 농부가 팔걸이 의자에 앉아 맥주잔을 놓고 있는 모습은 이 언덕 너머 몇 마일 안에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히스클리프 씨는 그런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외모에만 보면 집시 같았고 옷차림이나 태도는 시골 신사 같았다. 약간은 흐트러져 보였지만 그 단정한 체격 덕분에 그조차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성격을 가진 듯해 보였다. 혹자는 그를 교양 없는 자존심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그의 감정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사랑도 증오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감정을 받는 것을 성가시게 여기는 듯 했다. 나는 벽난로 맞은편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말 옆에 있던 어미개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녀석은 살금살금 내 다리 뒤로 다가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내가 손을 뻗자 더욱 거친 소리를 냈다. 그 개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히스클리프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발로 개를 밀치며 저 개는 애완용이 아닙니다. 기움을 받는데 익숙하지도 않고요. 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옆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다시 외쳤다. 조집! 조지프는 지하실 어딘가에서 웅얼거리기만 할 뿐 올라올 기색은 없었다. 히스클리프는 직접 내려갔고 나는 그렇게 개들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 괴팍한 암컷 개 외에도 험상궂은 양치기 개 2마리가 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무리들과 엮이기 싫어 나는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윙크하거나 장난스러운 얼굴을 해보였다. 그중 한 마리가 그 암컷 개의 분노를 자극했는지 녀석은 갑자기 내 무릎 위로 덮쳐 올라왔다. 나는 황급히 개를 떼어내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신했다. 그 일로 방 안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숨어있던 온갖 크기의 종류들이 개가 나타나 내 발과 옷자락을 물려고 달려들었다. 나는 난로 옆에 있던 쇠꼬챙이로 놈들을 막아내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했다. 헤스클리프와 조지프는 지하실에서 여유롭고 느릿하게 올라왔다. 마치 개 짖는 소리에 반응하기라도 싫다는 듯했다. 다행히 주방 쪽에서 한 여인이 급히 뛰어나왔다. 그녀는 팔을 걷고 아치마를 걷어올린 건강한 부인이었고 손에 프라이팬을 휘둘리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 프라이팬과 입을 동시에 사용해 순식간에 소동을 진정시켰고 숨을 헐떡이며 서 있을 무렵 헤스클리프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대체 무슨 난리야? 헤스클리프가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정말이지 이 집 개들은 악령이라도 씌운 듯하군. 내가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낯선 사람을 호랑이 떼와 함께 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가 말하며 테이블을 제자리로 옮기고 와인을 내밀었다. 저 개들은 감시하는 게 분명이죠. 자, 와인 한잔 하시죠. 괜찮습니다. 물린 건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이 이빨 자국을 두고 기억하게 해줬을 겁니다. 내가 응수하자 히스클리프의 얼굴이 웃음이 떠올랐다. 진정하세요. 로고드씨, 이 집엔 손님이 드문드문 오다 보니 나나 개나 손님 대하는 법은 잊은 모양입니다. 자,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나는 잔을 들며 예를 갖춰 대답했다. 개들이 좀 설치긴 했지만 그 일에 너무 마음을 두는 것도 바보 같았다. 그리고 이 집 주인이 나를 불쾌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면 더더욱 당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는 나 같은 좋은 세입자를 잃고 싶지 않아 억지로라도 좀 더 부드럽게 행동하고자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말을 조금 더 많이 섞으며 이 외딴 시골에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보다 아는 것도 많았고 대화에 깊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다시 방문해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는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지만 분명 반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갈 생각이다. 놀랍게도 그에 비하면 나는 꽤나 사교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는 안개가 자욱하고 쌀쌀했다. 처음엔 서재 벽난로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려 했다. 늑과 진흙을 헤치며 다시 우다링 하이츠까지 가는 게 귀찮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계단을 올라 방에 들어서니 하녀가 무릎을 꿇은 채 석탄과 먼지를 이리저리 날리며 불을 꺼트리는 중이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나는 바로 돌아섰고 모자를 집어들고 히스클리프의 집 정문에 도착했다. 그 순간 첫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황량한 언덕 꼭대기에는 땅이 꽁꽁 얼어붙고 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추웠다. 대문에 걸린 쇠사슬은 풀 수가 없어 담을 넘어 집 이쪽 저쪽으로 뛰어갔다. 화살나무 덤불로 둘러싸인 돌길을 따라 현관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손은 얼고 개들은 짖어댔다. 이 끔찍한 인간들, 이런 비인간적인 무정함이라니. 인간과의 영원한 단절이 어울리는 이들이다. 난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집주인이라면 낮에 문을 잠가두지는 않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안에서 쉬고야 말겠어. 나는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자 엄상궂은 조지프가 헛간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뭐요? 주인 좀 뵐게요. 밖에 나가 계셔. 헛간 옆으로 돌아가봐. 안에 문 열어줄 사람 없어요? 만인뿐인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서요. 난 상관 안 해. 네 알아서 하셔. 그 사이 눈은 더욱 거세졌고 나는 문고리를 다시 붙잡았다. 바로 그때 우통도 안 입은 젊은 남자가 쇠사슬을 들고 마당 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창고, 펌프, 비둘기장 이런 것들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그 방은 전에 나를 맞이했던 넓고 따뜻한 방이었다. 석탄과 장작을 섞어 만든 거대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식탁에는 풍성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 옆에는 마님이라 불리는 여인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이 집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가 자리를 권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의자에 기대 나를 차갑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씨가 거칠군요. 내가 말을 걸었다. 히스클리프 부인, 하인들이 문을 너무 늦게 열어주어서 문짝이 고장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를 무심하게 응시하는 그 태도는 몹시 불쾌하고 불편했다. 앉아요. 나를 앞서 안내했던 젊은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자리에 앉았다. 나는 걔에게 말을 걸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보려 했지만 걔는 겨우 꼬리끝만 흔들며 반응했다. 참 아름다운 개군요. 새끼들은 나중에 분양하실 생각인가요? 내 개 아니에요. 그녀는 헤스클리프보다 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럼 저기 쿠션 위에 있는 애완동물이 당신 애완동물이겠군요. 참 특이한 취향이네요.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야 그것이 고양이가 아니라 죽은 토끼 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려 하여 이런 날씨에 나가지 말아야 했어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난로 위에서 화려하게 칠해진 차통 2개를 꺼내기 위해 일어섰다. 그제서야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아주 어린 소녀 같았고 너무도 아름다웠다. 금발 곱슬 머리에 작고 정교한 이목구비, 단 눈빛은 차가운 멸시와 절망이 담겨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차통을 꺼내려는 걸 도와주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도움 필요 없어요. 실례했습니다. 내가 황급히 말했다. 차 마시러 온 거예요? 그녀가 따지듯 물었다. 네, 한 잔만 주신다면 좋겠네요. 차 대접받기로 약속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당신이 집주인이니까 당신이 권해야겠죠. 그러자 그녀는 차입을 통째로 주전자에 쏟아놓고 토라진 듯 의자에 앉아 입술을 삐죽였다. 그동안 젊은 남자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불 옆에 서서 나를 노려보듯 곁눈질했다. 그는 하인 같지 않았다. 말투도 거칠고 옷도 남루했지만 태도는 당당하고 거만했다. 도대체 그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더 묻는 건 실례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얼마 후 히스클리프가 들어왔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내가 활기찬 척 외쳤다. 눈 때문에 당분간 못 나갈 것 같았군요.
혹시 잠시 머무를 수 있을까요? 눈 오는 날, 이 깊은 밤에 왜 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는 옷에 쌓인 눈을 털며 말했다. 지금 늪지대에서 길을 잃는 사람도 많은데 밖은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럼 하인 중 한 명을 가이드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 못 드려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혼자 가는 수밖에요. 이때 젊은 남자가 여자에게 묻는다. 차 안 따르냐? 저 사람도 줄까요? 그녀가 히스클리프에게 묻는다. 당장 따르라고! 그의 말투는 몹시 험악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대단한 친구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차 준비가 끝난 뒤 히스클리프는 내게 말했다. 자, 이리 와서 앉으시오. 우리 모두 그 젊은 남자까지 포함해 식탁에 둘러 앉았다. 모두 침묵했고 식사도 무뚝뚝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법이죠.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삶은 보통 사람들에게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당신처럼 가족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부인이 곁에 있다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부인? 히스클리프가 비웃는 듯 말했다. 내 부인이라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히스클리프 부인 말씀입니다. 혹시 돌아가신 부인께서 영혼으로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큰 실수를 깨달았고 말꼬리를 흐렸다. 저 젊은 남자가 그녀의 남편인가? 그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빵을 손으로 씹어 먹고 있었고 그녀는 겨우 17살쯤 되어 보였다. 그 여자는 내 며느리요.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징후 섞인 시선을 보냈다. 나는 얼버무리며 그렇군요. 이분이 그의 남편이신가 보군요. 하고 말했지만 그 젊은이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틀렸어. 히스클리프가 웃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헤어튼 언쇼요. 그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함 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 집 분위기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난 세 번째로 이 집에 오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방금 내 집주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앞으로 내가 상대하게 될 유일한 이웃이기도 하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시골이다. 영국 전체를 다 돌아다녀도 이토록 사회와 동떨어진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천국 같은 장소.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그 고독을 나눠 갖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짝이다. 대단한 친구다. 내가 말을 걸 때 그의 짙은 눈동자가 의심스럽게 눈썹 아래로 움츠러드는 것을 보고 그의 손가락이 질투라도 하듯 조끼 안으로 더 깊숙이 숨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왠지 따뜻해졌다. 히스클리프 씨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 록우드라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불편을 끼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이곳은 제 소유입니다.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끈뜻 말했다. 자, 들어오시죠. 그의 들어오시죠는 이가 꽉 다물린 채 나왔고 꺼져버려요 라고 말한 듯 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내 흥미를 자극해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나보다 더 과장되게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이라니 흥미로웠다. 내 말이 문을 밀고 들어오자 마지못해 손을 뻗어 쇠사슬을 풀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앞장서 길을 따라 앞마당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이렇게 외쳤다. 조지프, 로그드 씨, 말 좀 받아라. 와인도 좀 가져오고. 이 집 전체의 하인이 저 사람 하나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니 잔디는 돌틈을 비집고 자라나고 울타리 손질은 소가 대신하는 거겠지. 조지프는 늙었다기보다 정말 오래 산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있어 보였다. 그는 짜증 섞인 낮은 목소리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한참 말을 하며 말의 고삐를 받았고 나를 노려보는 표정은 그가 정말로 신의 도움이 필요한 뜻이 아니라 그냥 체한 듯 불쾌한 듯 보였다. 나는 그가 내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건한 말을 뱉었다기보단 저녁을 소화하기 힘들어서 한 말일 거라 짐작했다. 히스클리프 씨의 저택은 우더링 하이츠이다. 우더링이란 말은 거친 지방 사투리로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지역 특유의 대기 소란을 묘사하는 형용사다. 이곳에선 항상 바람이 세게 불어 맑은 공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집 모퉁이에 난쟁이 전나무들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북풍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울퉁불퉁한 가시나무들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있는데 마치 태양에게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다행히 건축가가 튼튼하게 지어두었는지 창문은 두꺼운 벽 안에 깊게 박혀 있었고 건물의 모서리는
돌출된 커다란 돌로 보호되어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대문 위에 있는 기괴한 조각들을 잠시 감상했다. 대문 주변에 낡아 빠진 그리핀과 뻔뻔스러운 꼬마 소년들의 조각이 잔뜩 있었고 그 위에 1500이라는 연도와 헤어튼 언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장대한 저택의 역사에 대해 몇 마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집주인의 탁 차가운 태도는 내가 얼른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나가든지 하라는 뜻 같아서 더 이상 참견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로 곧장 들어섰다. 복도나 전실 같은 건 없었다. 이곳에선 그 방을 그 집이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부엌과 거실을 겸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우더렁 하이츠에서 부엌이 아예 다른 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안쪽에서 부엌에서 나는 소리와 조리도구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벽난로 주위에서는 조리기구도 냄비도 없었고 오히려 반짝이는 커다란 주석 접시와 은주전자, 맥주잔들이 층층이 늘어선 거대한 떡갈나무 장식이 방의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천장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목재 구조가 훤히 드러나 있었고 들깨빵과 쇠고기, 양고기, 햄 다리울, 덩어리들이 매달려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낡은 총 몇 자루와 건총 2자루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하게 칠해진 양철통 3개가 장식처럼 줄지어 있었다. 바닥은 반질반질한 흰 돌이었고 의자들은 등이 높은 고풍스러운 초록색 나무 의자들이었다. 그늘 속에 무거운 검은색 의자도 몇 개 보였다. 장식장 아래 아치형 공간에는 간장색 암컷 포인터가 새끼들을 품고 있었고 다른 강아지들도 방 이곳저곳에 숨어 있었다. 이 방과 가구는 전형적인 북부 농부의 집 같았다. 무뚝뚝한 얼굴에 무릎까지 오는 바지와 게이터를 신은 튼튼한 농부가 팔걸이 의자에 앉아 맥주잔을 놓고 있는 모습은 이 언덕 너머 몇 마일 안에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히스클리프 씨는 그런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외모에만 보면 집시 같았고 옷차림이나 태도는 시골 신사 같았다. 약간은 흐트러져 보였지만 그 단정한 체격 덕분에 그조차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성격을 가진 듯해 보였다. 혹자는 그를 교양 없는 자존심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그의 감정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사랑도 증오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감정을 받는 것을 성가시게 여기는 듯했다. 나는 벽난로 맞은편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말 옆에 있던 어미개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녀석은 살금살금 내 다리 뒤로 다가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내가 손을 뻗자 더욱 거친 소리를 냈다. 그 개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히스클리프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발로 개를 밀치며 저 개는 애완용이 아닙니다. 기움을 받는데 익숙하지도 않고요. 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옆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다시 외쳤다. 조지프는 지하실 어딘가에서 웅얼거리기만 할 뿐 올라올 기색은 없었다. 히스클리프는 직접 내려갔고 나는 그렇게 개들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 괴팍한 암컷 개 외에도 험상궂은 양치기 개 2마리가 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무리들과 엮이기 싫어 나는 얌전히 앉아있었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윙크하거나 장난스러운 얼굴을 해보였다. 그중 한 마리가 그 암컷 개의 분노를 자극했는지 녀석은 갑자기 내 무릎 위로 덮쳐 올라왔다. 나는 황급히 개를 떼어내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신했다. 그 일로 방 안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숨어있던 온갖 크기의 종류들이 개가 나타나 내 발과 옷자락을 물려고 달려들었다. 나는 난로 옆에 있던 쇠꼬챙이로 놈들을 막아내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했다. 헤스클리프와 조지프는 지하실에서 여유롭고 느릿하게 올라왔다. 마치 개 짖는 소리에 반응하기라도 싫다는 듯했다. 다행히 주방 쪽에서 한 여인이 급히 뛰어나왔다. 그녀는 팔을 걷고 아치마를 걷어올린 건강한 부인이었고 손에 프라이팬을 휘둘리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 프라이팬과 입을 동시에 사용해 순식간에 소동을 진정시켰고 숨을 헐떡이며 서 있을 무렵 헤스클리프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대체 무슨 난리야? 헤스클리프가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정말이지 이 집 개들은 악령이라도 씌운 듯하군. 내가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낯선 사람을 호랑이 떼와 함께 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가 말하며 테이블을 제자리로 옮기고 와인을 내밀었다. 저 개들은 감시하는 게 분명이죠. 자, 와인 한잔 하시죠. 괜찮습니다. 물린 건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이 이빨 자국을 두고 기억하게 해줬을 겁니다. 내가 응수하자
히스클리프의 얼굴이 웃음이 떠올랐다. 진정하세요. 로고드씨, 이 집엔 손님이 드문드문 오다 보니 나나 걔나 손님 대하는 법은 잊은 모양입니다. 자,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나는 잔을 들며 예를 갖춰 대답했다. 걔들이 좀 설치긴 했지만 그 일에 너무 마음을 두는 것도 바보 같았다. 그리고 이 집 주인이 나를 불쾌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면 더더욱 당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는 나 같은 좋은 세입자를 잃고 싶지 않아 억지로라도 좀 더 부드럽게 행동하고자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말을 조금 더 많이 섞으며 이 외딴 시골에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보다 아는 것도 많았고 대화에 깊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다시 방문해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는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지만 분명 반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갈 생각이다. 놀랍게도 그에 비하면 나는 꽤나 사교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는 안개가 자욱하고 쌀쌀했다. 처음엔 서재 벽난로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려 했다. 늑과 진흙을 헤치며 다시 우더링 하이츠까지 가는 게 귀찮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계단을 올라 방에 들어서니 하녀가 무릎을 꿇은 채 석탄과 먼지를 이리저리 날리며 불을 꺼트리는 중이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나는 바로 돌아섰고 모자를 씹어들고 히스클리프의 집 정문에 도착했다. 그 순간 첫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황량한 언덕 꼭대기에는 땅이 꽁꽁 얼어붙고 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추웠다. 대문에 걸린 쇠사슬은 풀 수가 없어 담을 넘어 집 이쪽 저쪽으로 뛰어갔다. 화살나무 덤불로 둘러싸인 돌길을 따라 현관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손은 얼고 개들은 짖어댔다. 이 끔찍한 인간들, 이런 비인간적인 무정함이라니. 인간과의 영원한 단절이 어울리는 이들이다. 난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집주인이라면 낮에 문을 잠가두지는 않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안에서 쉬고야 말겠어. 나는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자 험상궂은 조지프가 헛간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뭐요? 주인 좀 뵐게요. 밖에 나가 계셔. 헛간 옆으로 돌아가봐. 안에 문 열어줄 사람 없어요? 만인뿐인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서요. 난 상관 안 해. 네 알아서 하셔. 그 사이 눈은 더욱 거세졌고 나는 문고리를 다시 붙잡았다. 바로 그때 우통도 안 입은 젊은 남자가 쇠사슬을 들고 마당 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창고, 펌프, 비둘기장 이런 것들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그 방은 전에 나를 맞이했던 넓고 따뜻한 방이었다. 석탄과 장작을 섞어 만든 거대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식탁에는 풍성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 옆에는 마님이라 불리는 여인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이 집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가 자리를 권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의자에 기대 나를 차갑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씨가 거칠군요. 내가 말을 걸었다. 히스클리프 부인, 하인들이 문을 너무 늦게 열어줘서 문짝이 고장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를 무심하게 응시하는 그 태도는 몹시 불쾌하고 불편했다. 앉아요. 나를 앞서 안내했던 젊은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자리에 앉았다. 나는 걔에게 말을 걸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보려 했지만 걔는 겨우 꼬리끝만 흔들며 반응했다. 참 아름다운 개군요. 새끼들은 나중에 분양하실 생각인가요? 내 개 아니에요. 그녀는 히스클리프보다 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럼 저기 쿠션 위에 있는 애완동물이 당신 애완동물이겠군요. 참 특이한 취향이네요.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야 그것이 고양이가 아니라 죽은 토끼 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려 하여 이런 날씨에 나가지 말아야 했어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날로 위해서 화려하게 칠해진 차통 2개를 꺼내기 위해 일어섰다. 그제서야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아주 어린 소녀 같았고 너무도 아름다웠다. 금발 곱슬머리에 작고 정교한 이목구비, 단 눈빛은 차가운 멸시와 절망이 담겨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차통을 꺼내려는 걸 도와주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도움 필요 없어요. 실례했습니다. 내가 황급히 말했다. 차 마시러 온 거예요? 그녀가 따지듯 물었다. 네, 한 잔만 주신다면 좋겠네요.
차 대접받기로 약속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당신이 집주인이니까 당신이 권해야겠죠. 그러자 그녀는 차입을 통째로 주전자에 쏟아놓고 토라진 듯 의자에 앉아 입술을 삐죽였다. 그동안 젊은 남자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풀 옆에 서서 나를 노려보듯 곁눈질했다. 그는 하인 같지 않았다. 말투도 거칠고 옷도 남루했지만 태도는 당당하고 거만했다. 도대체 그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더 묻는 건 실례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얼마 후 히스클리프가 들어왔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내가 활기찬 척 외쳤다. 눈 때문에 당분간 못 나갈 것 같았군요. 혹시 잠시 머무를 수 있을까요? 눈 오는 날, 이 깊은 밤에 왜 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는 옷에 쌓인 눈을 털며 말했다. 지금 늪지대에서 길을 잃는 사람도 많은데 밖은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럼 하인 중 한 명을 가이드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혼자 가는 수밖에요. 이때 젊은 남자가 여자에게 묻는다. 차 안 따르냐? 저 사람도 줄까요? 그녀가 히스클리프에게 묻는다. 당장 따르라고! 그의 말투는 몹시 험악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대단한 친구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차 준비가 끝난 뒤 히스클리프는 내게 말했다. 자, 이리 와서 앉으시오. 우리 모두 그 젊은 남자까지 포함해 식탁에 둘러 앉았다. 모두 침묵했고 식사도 무뚝뚝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법이죠.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삶은 보통 사람들에게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당신처럼 가족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부인이 곁에 있다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부인? 히스클리프가 비웃는 듯 말했다. 내 부인이라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히스클리프 부인 말씀입니다. 혹시 돌아가신 부인께서 영혼으로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큰 실수를 깨달았고 말꼬리를 흐렸다. 저 젊은 남자가 그녀의 남편인가? 그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빵을 손으로 씹어 먹고 있었고 그녀는 겨우 17살쯤 되어 보였다. 그 여자는 내 며느리요.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징후 섞인 시선을 보냈다. 나는 얼버무리며 그렇군요. 이분이 그의 남편이신가 보군요. 하고 말했지만 그 젊은이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틀렸어. 히스클리프가 웃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헤어튼 언쇼요. 그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함 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 집 분위기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나는 세 번째로 이 집에 오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